우리나라의 방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우리의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거 온전히 데이터로 남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로 남는 것을 단절화해서 내부의 인트라망으로만 분절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조금 그죠. 훼손되겠죠. 결국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싸움이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인공지능이 머리가 좀 나쁜 인공지능이 된다. 그럼 전쟁에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어떤 핸디캡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공유하시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라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방산에 대한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책 투어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했었는데 네. 주중에 저희가 부동산을 한번 다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주제가 이제 좀 섞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동산만 너무 얘기하는 것도 네. 그럴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잠시 부동산 다 끝내고 방산 산업을 한번 또 한 두어 달 다뤄볼까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때 미리 맛보기로 방산 산업의 큰 트렌드가 통으로 바뀌고 있다. 요거만 얘기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개별 이슈는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건 재밌기 때문에 네. 방산으로도 돌아다니다가 또 부동산으로 또 돌아다니고 하는 그것도 거잖아요. 좋네요. 섞어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방산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어떤 의미죠? 네. 사실 우리가 방산 그러면 아니면 그냥 군대 이런 군수 산업 이렇게 보면 예. 뭔가 군인들이 중화기를 직접 조종하고 군인들이 전략 전술을 연습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전쟁에 뭐 투여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큰 틀의 변화들이 이제 송두리째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방위 산업체의 트렌드가 크게 바뀌는 거를 총 5개의 트렌드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5가지요. 예. 먼저 첫 번째로 네. 무인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 군수 무기들 있잖아요. 네. 중화기들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뭐 탱크, 뭐 그밖에 장갑차 이런 거. 것들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고가의 장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고가의 장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더 사람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강하게 재료도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예전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또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이 탑재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전투기도 파일럿이 없다고 하면 훨씬 더 고사양의 전투기를 값싸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사람의 인명을 구해야 되는 뭐 구출하거나 그렇죠. 그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장비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이라 함은 그냥 전투기 하나를 만드는 비용도 있지만 그걸 잘 조종하는 파일럿을 육성하는 비용도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까지도 일부는 절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인화를 도모한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점점 조종하고 핸들링하는 영역이 많아지거나 대상물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전술 무기를 싸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전술 무기의 효율성, 쉽게 말해서 적재적소에 적의 심대한 타격을 아주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방식. 이게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우월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인공지능 AI가 판단을 하게 하면 네.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을 즉각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러우 전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드론이지 않습니까? 네. 이 드론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로 센서를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한다고 하면요. 뭐 드론 500대로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했을 땐 어떻게 보면 조이스틱으로 드론 운영하는 사람이 500명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하나가 있으면 인공지능 하나는 500개 드론이 아니라 1000개 드론
드론도 동시에 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율성 부분에서도 뭔가 무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무기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화가 첫 번째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무인화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그럼 마지막에는 군인이 들어가서 점령했던 지역을 우리화해야 되잖아요. 군인이 거길 점거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저도 사실 이거는 윤리적인 의식도 없이 그냥 단순 판단만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되게 많이 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상해 군인들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나라 지키다가 또는 훈련하다가 크게 몸에 손상을 입으신 분들 봤더니 마음이 참 진짜 찹찹하더라고요. 네. 이게 다른 이유도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장에 그렇게 위험한 지대에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면 차라리 저는 그 상해 군인들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낫겠다라는 마음도 일부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전방에 제일 먼저 갈 거는 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인도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을 일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실제로 미국에서도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침투하고 투입하는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나 기계들로 바꾸려는 노력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마 그런 맥락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결국 군인들조차도 군인이 아닌 기기가 대체되는 것도 큰 틀에선 무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포함해서 1조 3,800원어치의 계약을 지난 7월에 체결했다고 하고 방산 이제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K9이나 K2 표전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무인화가 이슈가 돼가지고 그쪽 개발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인화가 방위산업 트렌드의 변화의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그 다음은 뭔가요? 이 무인화가 되려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요소가 네트워크화입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전장에 있는 여러 무기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전장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장에 있는 기기들이 전시 상황을 계속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에게 알려줘야 되고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컨트롤 타워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니까 네트워크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조종을 하는 뭐 지휘부라고 할까요? 네. 이쪽이랑 드론 하나만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드론이 100대가 떠 있으면 드론끼리도 네트워크화해서 그럼요. 자기의 위치를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네트워크화까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죠. 예. 그러고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전쟁이 이루어졌던 모든 전쟁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맨날 전쟁한다는데 진짜 전쟁하는 거 맞는 거야? 막 의구심이 있는 국가들 간의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내일 또는 오늘 밤에 침공하는구나. 그 확정적인 시그널은 반드시 뭐부터 하냐면 해킹부터 합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나 아니면 국가의 전산망 그리고 중요 부처의 전산망 이런 걸 전부 마비시켜 버려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장에 있는 그 사람들과 군 수뇌부 또는 군 통수권자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면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명령과 운용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단은 망가뜨리고 시작을 그렇죠.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것이 전쟁 수행하는데 첫 단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쟁 중에도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면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상망부터 마비시켰던 게 러시아인데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상망을 다시 복구하는데 현격하게 기여해 준 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 스타링크 게이트를 빌려줄 테니 이걸로 전산을 활용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전산을 빨리 확보하고 복구한 적이 있죠. 스타링크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통신회사 회사 이름이 뭐죠? 스페이스X. 스페이스X예요. 네. 그게 생각이 안 우주항공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요. 갑자기 스페이스X에서 통신용 위성을 여러 대를 띄워가지고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든 그 위성 체계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근데 네트워크화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로 상대방의 네트워크 체계를 무너뜨리는 해킹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게끔 만드는 네. 것도 있지만 그런 방식의 해킹을 막기 위한 또 네트워크와 그렇죠.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또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로
찌르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찌르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개발이 될수록 네트워크는 점점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무인화 기기로 바뀌었을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렇죠. 현장에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기기를 누가 만지겠어요? 맞습니다. 다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할 경우에. 네. 물론 인베디드라고 해서 그 기기 안에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네트워크가 끊기더라도 제어되고 움직이고 판단해서 전장에서 누빌 수 있는 그런 것도 스페어로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네. 원칙은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네트워크화는 무인화와 결부돼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결국 인공지능과 이제 인공지능의 전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가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인화 기기 체계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무인화 기기 체제. 이 두 인공지능 간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됐었을 때 예. 그러면 어느 인공지능의 머리가 더 좋은데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머리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학습을 잘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훈련 상황에서 얻어진 훈련 데이터도 인공지능에게 계속 넣어줘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는 전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는 게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네트워크로 전시 상황, 훈련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인공지능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섬뜩한데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AI가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실제 전장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습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위해서 국지전을 계속 벌이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실제로 그런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좀 있어요. 무섭군요. 네, 굉장히.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도 있었잖아요. 방산 재고가 일정 부분 쌓이면 전쟁을 조장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맥락과 같은 어떤 견해인 거죠. 그때는 이제 방산 물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그냥 섬뜩한 드는 네. 생각에서 시작된 거지만 네.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무인화, 두 번째가 네트워크화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다음은 또 뭐죠? 예,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입니다. 이거는 아마 민간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자동차를 예전에 하나 판다고 하면 그냥 기기, 제품 하나를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자동차 오너가 자동차를 알아서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테슬라 자동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먼저 결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되었을 때는 미리 노티스가 와요. 지금 변속기에 약간 아니면 모터에 약간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네. 잠시 갓길에 세우셔서 상황을 뭘 확인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라든가 이 노티스를 미리 해주는 단계까지 와 있고 예. 그리고 차가 이상하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무선으로 정비를 받아줘요. 이게 전자 장비다 보니 예.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충분히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그 있거든요.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더 중요하겠어요? 전쟁터죠. 탱크 몰고 장병들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탱크가 흔히 말해서 퍼졌어요. 그럼 전쟁터 한가운데서 탱크가 움직이지 않고 옴짝달싹 못했다. 야, 이거 우리 전우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쵸.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또 전시 상황에 굉장히 큰 리스크고 그것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탱크나 아까 K9이든 뭐 이런 걸 판매할 때 이제 거기서 알아서 정비하고 수리하고 운영하세요가 아니라 각각의 그 기기에 센서가 달려서 그리고 그 센서에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 센서가 뭐 한두 군데 달려야겠어요. 네. 많이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부 인공지능이 네트워크로 그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102번째 탱크 이상 징후 있으니 지금 전방으로 더 나가지 마시고 잠시 어디로 백해서 정비 받으세요. 아니면 어떤 거 수선하세요.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MBC에서 운영하는 14F라는
유튜브 채널 알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저 오승훈의 가끔 테크노트라는 예.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되게 방산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예. 예.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K9 아까 자주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 10개국에 수출하면서 K9 유저 클럽이라는 걸 운영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K9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으니까 혹한기, 혹서기에도 다 운영이 가능한 그렇죠. 되게 특이한 기후를 가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해본 우리나라의 그 운용 기술을 세계 10개국에다가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AS를 하는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래식의 AS인데 재래식의 서비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무인화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다 보면 그것을 재래식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AS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기를 팔고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어떻게 전수할지가 무기 판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게 이제 무인화로 또 네트워크화로 바뀌어가면서 제조와 서비스가 더욱더 융합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딱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방산산업의 변화의 단어 하나가 딱 나오죠. 뭐냐면 이제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구나. 운영 체계를 파는 거구나. 예. 그렇죠. 마치 내 컴퓨터의 OS를 뭘로 까느냐와 똑같은 상황으로 이해하셔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네. 물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는 가진 않았죠. 여기까지는 안 갔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계속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운용 체계 전체를 파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신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컴퓨터 하나 살 때요. 운용 체계를 뭘로 하는 컴퓨터를 살지 결정하다 보면 제품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그러니 기기 사양이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어느 걸 쓸지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쓰는 인공지능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그걸 쓰는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또는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 내 방산 관련한 데이터들이 전장 데이터들이 어느 나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내 컴퓨터가 갑자기 바이러스가 먹었네. 이상하게 작동이 안 되네 했었을 때 어느 나라에 서비스를 받을지 제조와 서비스 결부된 이게 다 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PC를 사는 것과 똑같이 네. 방위 산업 체계도 운영 체계를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 이걸로 이제 가버리는 이런 세상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방위 산업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애플이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안에 들어있는 OS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 회사에 주고 네. 그 회사에서 AI 뭐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학습된 데이터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데이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게 회사가 가져가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냥 직결돼서 연결이 되니까 네. 그 국가가 우리나라의 방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장에서 있는 우리의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방산 기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우리의 훈련 내용에 관한 거,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온전히 데이터로 남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터로 남는 것을 단절화해서 우리나라 내부의 인트라망 아니면 어떤 나라 내부의 인트라망으로만 분절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온 그 무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네. 전방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조금 그죠. 훼손되겠죠. 결국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싸움이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인공지능이 머리가 좀 나쁜 인공지능이 된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럼 전쟁에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어떤 핸디캡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공유하시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학습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양새는 일부 분절적인 걸로 남겨둘 수는 있지만 안 오게 되면 우리가 뭘 못 도와드린다. 네. 전장에서 탱크 퍼졌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아까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에서 이제는 방위 산업의 변화가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서 이제 넘어가서 운용 체계 전체를 판매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네. 그렇다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방위 산업의 양축으로 굳건한 축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면 네. 미국 측의 무기를 사용하는 쪽의 나라들과 네. 중국 쪽의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어쨌든 동맹 같은 느낌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지원해주는 그래서 두 개로 좀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정말 벌써 딱 맥을 짚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프로젝트들, 네. 연구하는 분야가 신산업 육성 전략자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특히 방산과 관련돼서 그런 것도 또 참여하다 보니까 야, 이거 신냉전이 올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미국이요. 예를 들어서 무인화되고 네트워크로 지원해주고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까지 직접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산 무기를 팔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첫 번째 일어나는 효과가 미국의 무기를 사간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총뿌리를 미국에 겨눌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뿌리를 아니면 방향타를 미국으로 딱 향하게 하는 순간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알 수도 있겠죠. 네. 뭐야? 왜 우리 쪽으로 겨누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무기 체계, 미국의 무기 운영 체계를 사간 국가는 네.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미국의 적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국가가 전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를 가장 공고히 유지하고 반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은 우리 무기 다 사가세요라고 하면 전부 나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잠정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은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거가 되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미국도 점점 이런 추세로 진화 발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을 서로 쉐어하고 네트워크를 서로 쉐어하고 이런 식으로 이쪽 분야 가장 핵이 되는 이 분야에서 상생 모델을 같이 그려간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신냉전이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중국 갈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말이죠. 그럼 중국이 요즘 중국산 무기 판매를 전 세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도 어떤 이유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사실 우리가 중국산 무기 그러면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경사양의 그 대표적인 무기들만 중국 거 쓴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좀 많았어요. 고사양의 무기는 뭐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이런 걸 갖다 쓰지 중국 건 고사양은 안 썼었는데 네. 중국이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다? 자신들의 잠재적인 동맹국을 넓히고 그래서 데이터도 더 확보하고 네. 뭐 이런 맥락이 같이 있는 거죠. AI가 발전하는 도시들을 살펴보니까 중국 도시들이 꽤 끼어 있더라고요. 10위권 안에. 네.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니 뭐니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 있지만 최상위권에 중국 도시들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예. 우리가 방산물품을 사왔을 때 우리가 운용하는 데이터를 저쪽에 넘겨주려고 하면 예. 이건 계약 같은 것들로 데이터 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권을 내가 좀 확보하는 쪽으로 할 수 있었지만 네. 이제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학습을 잘 해야 더 좋은 운용이 만들어질 거니까 네. 데이터를 나도 줄 수밖에 없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운용하고 있는 이 체계의 운용 데이터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구나 AI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의 무기 체계를 사간 국가가 미국으로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라는 네. 말씀도 굉장히 AI 시대에는 정말 합리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론 그 계약의 데이터가 어떻게 오가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그렇죠. 방식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실제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면서 좀 찝찝할 때 있잖아요. 네. 분명 내가 오승은 아나운서와 오늘 점심 먹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러닝, 마라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팝업으로 마라톤 러닝화가 추천돼. 그런 때가 있어요. 네. 이거 뭐야? 무서워. 굉장히 찝찝하지만 어쩔 땐 또 도움도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 그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찝찝하지만 계속 쓰는 것처럼 네. 방위 산업도 비슷해질 가능성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하나하나 짚어보다가 또 전체적으로 조망도 네. 해주시고 다시 또 하나하나 짚어보고 재밌습니다. 다른 트렌드 그럼 3가지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군 체계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군 체계 그러면 크게 6, 해, 공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2개가 더 붙어서 5군 체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5군 체제. 하나는 하나가 제가 알겠어요. 뭐죠? 사이버. 맞습니다. 네. 이제는 전쟁 시작하기 전에 사이버 테러를 먼저 해야 되는 네. 거고 반대로 상대 국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도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버가 하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2번째가 우주항공이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5군 체제로 바뀌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근데 이 5군 체제로 바뀌어가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마지막 5번째 이슈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이버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곳이 어디들이죠? 전부? 미국의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민간 부분이죠. 그다음에 우주항공. 최근에 우주항공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민간이죠. 그렇죠. 네. 바로 이처럼 민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5군 체제로 바뀌어가면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방위 산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이 하는 역할, 국가기관이 하는 역할과 네. 국가기관과 아주 밀접하게 방산 전문 기업들이 하는 역할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B2C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구나. 이게 5번째 이슈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도 방사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엔진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네. 회사니까요. 항공 엔진.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예,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어쨌든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방산 기업이. 네. 그거랑 같이 해오지 않았나? 뭐가 달라지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회사들 중에 대부분은요. 예.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또는 그 회사인 비중이 더 높았거든요. 아예 방위 산업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요. 메인 업무가 민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산 쪽에서 저희 이것 좀 같이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연락을 받는 그래서 그러면 부대 사업으로 또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주와 객이 바뀐 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인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민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네, 그렇게 실제 이제 이렇게 민간 업무를 주도하는 회사들과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요. 예. 그 다음 이슈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는 방산 쪽에서 뭘 의존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또 하나의 원인이에요. 네. 민간이 이렇게 그냥 순수 민간 회사와 결부가 되는 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전통적인 방위산업체 회사들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국회에 가서 우리 방산에 신무기 개발하기에 이런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기 더 사야 되는데 이런 돈 들어갑니다. 국민의 혈세로 무기 사는데 돈 좀 주십시오. 이 방위산업체와 해당 국가의 국방부가 그 예산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복지 예산 들어갈 것도 줄줄이 있는데 이런 무기를 왜 삽니까? 무슨 우려가 있다고요? 뭐 전쟁 나는 데 있어요?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당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는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물론 증액은 되죠. 물가 오르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무기가 사양이 또 높아지니까. 네. 그런데 국가 경제의 파이가 커진 거에 비해서 이게 더 점점 커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과 뭐 러시아나 이렇게 방산을 주도하는 나라들은 좀 예외를 할 수 있지만 네.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예외를 할 수 있지만 수출을 할 수 있다면은 커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같이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방산 비용을 일정 쿼터로 반드시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만 이 방산 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요가 폭등할 때 이 탱크 언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했더니 다른 여타 국가들은 1년에 뭐 한 대, 두 대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 상황에 우리는 벌써 50대 바로 납품 드리고요. 네. 언제 또 드리고요.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설비를 계속 유지 관리하는 이 엄청난 비용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나라가 손에 손꼽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메이저 방산 국가들마저도 이 예산 따기가 점점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로 기존의 방산 기업들이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 네. 야 이거 뭐 우리는 점점 경제 랭킹에서 뭐 재계 서열이라든가 예. 시가총액 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리고 예. 민간의 이상한 뭐 빅테크 기업이니 뭐 민간 로봇 만드는 회사들은 점점 뭐 앞으로 치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 이거 우리만 가지고 국가도 이제 점점 뭐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네. 방금 답을 좀 주셨어요. 방산 장비가 너무 고사양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포탄 밀어넣고 그다음에 귀 막고 발사하면 발사하고 했는데 네. 이게 전자동화되고 네. 뭐 그 5만 가지 그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 예. 한 대 만드는데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개발 비용을 온전히 특정 방산 회사 혼자 충당한다?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개발 이슈에 대해서 뭐다 컨소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 민간 회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트렌드에서 앞에 얘기했던 거 한번 꼽아보세요. 네. 무인화, AI, 네트워크 이건 스타링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들, 센서 개발들 AI 개발해 놓은 거, 스타링크 같은 거 개발해 놓은 거, 각종 센서 기기들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해 놓은 것들. 이거 민간이 벌써 한참 앞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이 이미 어떻게 보면 확보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로키드 마틴이, 보잉이 아니면 GE가 별도의 트랙으로 자체 개발하려고 뒷북치는 R&D 자금을 쓴다? 이것도 비용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야 너희 민간이 그동안 첨단 기술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 그냥 우리 로키드 마틴과 GE와 이렇게 같이 하자. 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번째 방위 산업의 트렌드는 전통적인 방산 산업의 역할 비중은 조금 약해지고 완전히 민간 부분이 일부 참여해서 같이 하는 형태가 굉장한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5번째는 민간과의 협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인화, 두 번째가 네트워크화, 세 번째가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네 번째가 5가지 육해공 플러스 사이버, 우주항공까지 네. 넓어지고 있다. 네. 5번째가 이제 민간과의 협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트렌드를 알겠어요. 예. 근데 민간과의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예. 부분은 방사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예. 네, 국가의 안보랑. 근데 이걸 민간으로 많이 이전을 하다 보면 네.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방산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는 게 바로 일종의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사내 보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내 내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거에 비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하우와 역량을 축적했어요. 대표적으로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조선업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뭐 HD 현대라든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뭐 한화 이런 데서 이제 그 배를 만들잖아요. 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적인 상선을 만드는 도크, 조선소 부지와 네. 잠수함이나 군함을 만드는 도크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네. 다르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도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어 있고요. 노하우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노하우도 다르지만 또 한 가지가 보안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중요한 기밀이 바깥으로 새나가면 네.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분명 법인격은 민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 민간의 영역에서 이런 국가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을 때 국가의 발주를 받아서 하고 있을 때 예. 어떻게 이걸 관리 감독하는지가 노하우가 생긴 거죠. 아. 그거를 좀 더 전방위적으로 늘리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사이버 상황에서 디지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추가적으로 더 더해지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특히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혹시 만약에 뚫리면 뭔가 데이터나 중요 정보가 뚫리면 이거 국가 안위에 큰 위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는 어떤 상황이 하나 드러난 게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삼성 LG도 로봇 청소기 잘 만들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잘 나가는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인데 뭐 무슨 로봇이라는 청소기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네. 원래 방산 업무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이런 로봇 좀 만들어주세요. 늘상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센서를 바탕으로 그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방산용 로봇도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는데 국방부에다가 뭐라고 몇 해 전에 연락을 했었냐면 저희 이제 그거 안 할래요. 로봇 청소기 사업이 워낙 잘 돼서 제품 생산 라인 중에 2개 빼가지고 당신들 만들어달라는 그 방위산업 그 로봇 만드는 우리 그럼 손해야. 이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국가에서 필요한 방산 장비와 기기를 또 제때 벌충받으려니까 이거 민간 기업들이 워낙 그 민간 비즈니스 영역이 커지다 보니 예. 관심이 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네. 그들에게도 약간의 당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초기에 R&D 과정 때부터 아예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도 섞고 그걸 같이 개발하자. 이 다음 버전은 네 혼자 돈을 개발하지 말고 국가도 돈을 낼게. 아, 개발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동업자 관계를 더 공고히 해놓지 않고서는 국가가 뭐 중하게 만드는 설비를 다 운영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민간과 어떤 방식이든 개발 단계든 아니면 제품 양산 단계든 더 바짝 붙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런데 이런 민간 업체에서는 어쨌든 정부의 관리 감독, 보안 차원에서 네.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그거 받기 귀찮아라고 표현하는 건 없나요? 왜냐하면 있습니다. 네. 사실 전시가 되면요. 네. 모든 것들은 군의 통제 아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우려들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비즈니스 하려고 기껏 개발 다 했고 내 비즈니스 하려고 이 공장 다 지어놨는데 도크 다 설비해놨는데 전쟁이 되면 갑자기 군대가 딱 와서 자 앞으로 이 조선소에서는 군함만 생산해야 됩니다 하고 다 일괄 지시하면 당연히 국가의 기간 시설망이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라든가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일론 머스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 방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는 민간 영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스타링크, 스페이스X 등등등이요. 그러다 보니 민간의 영역의 비즈니스를 훼손하지는 않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민간도 비즈니스를 추가로 더할 수 있고 군도 국가도 좀 더 안보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규제 개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하려는 목적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게 전 들었는데 방위산업의 트렌드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시점에 방위산업의 트렌드를 짚어주신 이유는 앞으로 방산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해주신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잘 나가는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것들 말고 추가적으로 더 돈 벌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 가장 그 영순위 고려 대상들 중에 대표적으로 바이오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요즘 물 들어오기 시작한 방산 산업인데요. 이 방산 산업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 이 타이밍에 네. 우리가
어떤 그 행보를 거쳐가야 되냐면 이제 방산산업은 한국이 뭐 체코에 한국이 어디에 방산 무기 팔았습니다. 이런 국가 간의 국가의 거래라고 인식하는 걸 넘어서야 돼요. 방금 앞서서 답이 다 있습니다. 이제 방산 체계를 운영 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 들어가는 게 됐고 네. 국가들이 그런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됐다고 말씀드렸고 또 민간 부분이 이미 방산에 접목될 기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은 국가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가 더 활발할 거예요. 반도체는 삼성에서부터 사오고 뭐는 어디서부터 사오고 네. 그 하드웨어 그 기기 바디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는 실리콘밸리에서 얹어버리고 그래서 그거 운용하는 곳은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군사 기지에서 운용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간의 밸류체인들이 방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방산에 대한 무역이 국가 간의 무역에서 국가 간 무역 플러스 기업 간 무역으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잘 아는 방산의 밸류체인에서의 파트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고부가가치화 될 파트에서도 우리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예. AI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거에 준하는 파트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우리나라가 현재 2027년까지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고 네. 이 이유가 우리나라는 어쨌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방산 시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국가 간의 무역, 기업 간의 무역까지도 생각하고 AI에 준하는 우리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예, 오늘 정말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다 듣고 나면 어떻게 신냉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미중 간의 갈등이 화해 무드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에 제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방산만 가지고 신냉전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예. 방산 이외에 여러 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네. 항상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늘 고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는 확실히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제 우리가 미국 쪽 운영 체계 아니면 중국과 다른 국가의 운영 체계 중에 자칫 잘못하면 선택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우주항공 분야를 공부하시고 뭐 또 법률을 공부하신 변호사이신 오승은 아나운서께서는 이 두 곳 중에 앞에 이렇게 깔아두니까 제가 말을 앞으로 못 하겠습니다. 이 두 곳 중에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보이십니까? 해안을 주시죠. 저는요. 네. 독자적인 노선을 가보면 어떨까? 어렵겠지만 예.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으로는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 아까 하신다는 어느 프로에서 볼 수 있다고요? 유튜브 14F라는 곳에서 예. 오승훈의 테크노트라는 알겠습니다. 코너가 있습니다. 예. 제가 광고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